날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살리고 떠났습니다. 결혼 30년 늘 무뚝뚝했던 남편. 아내가 암에 걸리자 그는 차가운 얼굴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 옆엔 장기기 증서. 분노와 절망 속에 버려졌다고 믿었던 아내는 남편의 죽음 이후 알게 된다. 그가 마지막까지 준비한 건 이별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걸.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그곳에는 3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이 식탁 위에 놓였죠.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남편 박태수는 보통 8시나 되어야 퇴근하는데 오늘따라 일찍 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생일을 챙겨본 적 없는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온다는 건지 정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태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박태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정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정희야,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박태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회사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그래요? 또 회사 일 때문에 짜증났어요? 아니.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대장암이라며. 순간 정희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장암? 남편이?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암이라니 농담도 심하네요. 하지만 박태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대장암 3기, 수술 필요, 항암 치료 권장이라는 단어들이 정희의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대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박태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했지.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진단서를 바라볼 뿐이었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암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가방 안을 뒤적이더니 서류 2장을 더 꺼내놓았어요. 정희는 그 서류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였고 또 하나는 장기기증 서약서였습니다. 이건 내가 도장만 찍으면 돼. 박태수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혼 서류?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희야, 들어봐. 이게 최선이야. 최선? 당신 병 걸렸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게 최선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박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게 너한테 덜 고통스러울 거야. 나는 이제 오래 못 살아.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여전히 냉정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남편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제 정희의 도장만 찍으면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된장찌개는 식어버렸고 밥은 한 술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의 삶도 그렇게 송두리째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윤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박태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박태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아침밥도 먹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정희는 남편이 나간 뒤에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죠. 정희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적여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차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수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나 봐요. 정희는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의 낡은 소나타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 문을 열고 안을 살펴봤죠.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까지 뭔가를 찾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는 정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손잡이 옆 작은 틈새에서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머리끈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집어들었죠. 정희는 머리가 짧아서 머리끈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 거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일부러 남편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6시가 되자 박태수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남편을 따라갔죠. 박태수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대신 근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운전하는 흰색 차에 올라탔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빨리 택시를 잡아타고 그 차를 따라갔죠. 저 흰색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정희를 쳐다봤지만 정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흰색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보니 12층에서 멈췄어요. 정희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2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1203호 앞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박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어요. 더 확인하고 싶었죠. 박태수와 그 여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오피스텔 입구, 호수, 그리고 문틈으로 보이는 안쪽 모습까지.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정희는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혼이었구나. 병든 여자는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가겠다는 거였지.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박태수의 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항암제, 진통제, 소화제. 정희는 그 약통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죠. 그날 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정희의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정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윤정희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속이 계속 메스꺼웠고 복통이 심해졌거든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의사가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위암 2기. 정희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에 이어 자신까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입원 수속을 밟고 사인실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유난히 차갑고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딸 소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는 소연은 정희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어요. 차트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정희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차트를 내려놓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아빠는 알아요? 아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빠는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상태야. 내가 병에 걸렸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니? 엄마, 아빠가 그럴 줄 몰랐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 평생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엄마가 30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박태수는 늘 자기 일에만 바빴어요. 정희가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래도 그럴 리 없어. 내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희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이 거짓말일 리 없잖아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이제 엄마 자신을 생각해야 해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죠.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해졌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태수는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자신의 입원 사실을 알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온 줄 알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실례합니다. 윤정희님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최미라라고 합니다. 박태수 씨 부탁으로 왔어요.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라. 바로 그 여자였어요.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 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라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어요. 간병인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요. 제가 잠깐 도와드리래요. 뭐라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여자가 자신의 간병을 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모욕이죠? 박태수 씨가 부탁하셨어요. 정희님께서 혼자 입원하셨다고, 누가 곁에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간호사예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감히.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물컵을 집어 던지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그냥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최미라는 재빨리 휴지를 꺼내 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3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라고요. 당신이 감히 뭔데 여기 와서 이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라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죠. 저도 간단한 관계 아니에요. 최미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간단한 관계가 아니라니. 그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그 여자가?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남편도 건강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혼자였어요. 최미라가 다녀간 뒤 윤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도 말을 걸지 않았고 딸 소연이 와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정희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최미라가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신용카드 몇 장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최미라, 1985년생.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최미라. 정말 간호사였구나. 그런데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걸 펼쳐봤어요. 병원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박태수. 금액은 200만 원. 수술비 일부였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영수증들도 펼쳐봤죠. 약값 50만 원, 입원비 100만 원, 검사비 30만 원. 모두 박태수 명의였고 납부자는 최미라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의 병원비를 그 여자가 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희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이 있었거든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통장에서 총 8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출금 내역을 보니 모두 병원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개인 계좌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는 딸 소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계좌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던 돈이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최미라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이체가 됐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여자가 남편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복 위에 겉옷을 걸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간호사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12층 1203호.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죠. 어떻게 들어가도 돼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소파와 작은 식탁,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태수와 최미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앉으세요. 최미라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앉았어요. 최미라는 물을 따라 건넸죠. 당신 지갑 두고 갔더라고요. 정희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최미라는 그걸 받아들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영수증 봤어요. 정희의 말에 최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당신이 내 남편 병원비를 내고 있죠? 대체 무슨 관계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라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한 관계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부남하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최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를 쳐다봤어요.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뭐라고요? 박태수 씨 암이 말기예요. 당신보다 훨씬 심각해요.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병원이었어요. 제가 담당 간호사였거든요. 대장암 3기 진단받고 혼자 울고 있던 그 사람을 봤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미라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죠. 그 사람은 당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대요. 자신이 병든 걸 당신에게 숨기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최미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길 바랐거든요. 미워해야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래야 당신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미라도 울고 있었어요.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라의 집을 나온 윤정희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도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정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박태수가 말기암이라니. 그것도 자신보다 더 심각하다니. 병실로 들어가자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정희는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 소연을 처음 안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차가운 표정까지.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들고 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정희는 핸드폰으로 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전화 좀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정희는 겨우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딸 소연이었어요. 그런데 소연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연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기만 했어요. 정희는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가 왜?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젯밤에 아빠가. 소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정희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침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최미라의 집에서 찍은 사진 속 박태수는 웃고 있었는데, 소연이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도 함께 울었어요. 두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물었어요. 어디서 사고가 난 거야? 강남 쪽이래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대요.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 트럭하고 정면 충돌했대요. 소연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수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대요. 도착했을 땐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품이 있어요. 소연이 들고 온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어요. 봉투를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희의 도장을 기다리던 바로 그 서류. 두 번째는 장기기증 서약서였어요. 박태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태수의 손글씨였어요. 정희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떠나게 돼서 사실 너한테 할 말이 많았어.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30년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도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게 이혼을 요구한 건 널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랐던 거야. 병든 남편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어. 내가 내 이름으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어. 미워해도 괜찮아. 이제 내 몸에 내 일부라도 남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미안해, 정희야. 그리고 고마워. 태수.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태수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도 장기기증도 모두 정희를 위한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장기기증 신청을 했대요. 엄마 이름으로. 소연의 말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대요. 엄마한테 맞는 간이래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이 죽으면 간을 정희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준비했던 거고, 그래서 정희를 미워하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병실 안에 정희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남편. 이제야 알게 된 남편의 마음. 너무 늦었습니다. 박태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윤정희는 병원복 위에 검은색 상복을 걸치고 영정 앞에 앉았어요. 남편의 사진이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이었죠.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오갔지만 정희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항암 치료 부작용에다 남편의 죽음까지. 정희의 몸과 마음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담당 주치의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희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간이식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기증자요? 그때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생전에 장기기증 신청을 하셨더군요. 환자분 이름으로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다행히 일치합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태수가 정말 자신에게 간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편지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어떠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딸 소연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소연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남편의 간을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박태수가 정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거예요. 소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쥐고 눈을 감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 줄지어 지나갔어요.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태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집도의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수술대 위에 누웠어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집도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주사를 놓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정희는 박태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얼굴,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차가운 표정까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차가움 뒤에 숨어있던 사랑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희는 어렴풋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증자는 남편분입니다. 박태수 씨의 간 일부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집도의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의식이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마취된 상태에서도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태수가 정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태수의 일부가 정희의 몸이 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 진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집도의와 의료진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어요. 박태수의 간이 정희의 몸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집도의의 선언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옆에서 소연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됐어? 네, 엄마. 성공했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어요. 수술 자국이 만져졌습니다. 그 안에 박태수가 있었어요. 며칠 후 담당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그걸 읽어봤어요. 박태수의 교통사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날짜는 정희의 수술 예정일 이틀 전이었어요. 박태수는 그날 밤 최미라의 집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 트럭과 정면 충돌했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박태수는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 박태수 뇌사 판정 직후에도 장기기증 의사를 명확히 밝힘. 수혜자는 배우자 윤정희. 간 기증 희망. 정희는 그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수는 죽어가면서도 정희를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정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태수의 심장은 멈췄지만 박태수의 간은 지금 정희 안에서 뛰고 있었어요. 박태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희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희의 삶도 그렇게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윤정희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새로 이식받은 간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하루에 한 번씩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재활 운동이었죠.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목련이 하얗게 피어났고 개나리가 노란 빛을 뿜어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박태수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최미라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해도 될까요? 최미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미라는 안으로 들어와 꽃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수술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덕분에요. 당신 남편 덕분에. 정희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원망,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최미라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정희가 쌀쌀하게 대꾸했습니다. 최미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박태수 씨와 저희 진짜 관계에 대해서요. 정희는 최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남편은 죽었고 모든 게 끝났는데. 하지만 정희는 듣고 싶었어요. 끝까지 알고 싶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최미라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종양병동 담당이었죠. 작년 가을에 박태수 씨를 처음 만났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혼자 복도에서 우시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빈 의자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담당 환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최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그런데 박태수 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태수는 그때부터 이미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제 환자였어요. 최미라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환자와 간호사였죠. 하지만 박태수 씨는 병원에 올 때마다 아내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는지.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미라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암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술을 해도 오래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죠. 그런데 박태수 씨는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대신 장기 기증을 신청하셨어요. 아내분 이름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박태수 씨는 그게 너무 걱정되셨대요. 자기가 죽으면 당신이 혼자 남는데 당신마저 아프면 어쩌나 싶으셨던 거죠. 정희는 기억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재검사를 권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걸 박태수가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길 바라셨죠. 미워해야 수술을 받아줄 거라고. 사랑하는 남편이 주는 장기를 거부할 수 있겠냐고요. 최미라의 말에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거고, 모두 정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제가 있던 오피스텔은 박태수 씨가 병원 치료받으러 올 때 쉬는 곳이었어요. 집에서 병원까지 너무 멀어서 제가 빌려드렸죠. 병원비도 제가 대신 냈어요. 박태수 씨는 당신한테 돈 쓰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당신 병원비로요.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은 박태수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람을 피운다고 젊은 여자에게 빠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람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말기암이었거든요. 당신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통증이 심해서 밤마다 깨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희야, 사랑해.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최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 박태수 씨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당신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정희가 살 수 있겠다고. 내가 죽어도 정희 안에서 살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박태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날 미워해야 산다.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해야 수술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박태수는 미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받는 대신 미움받기를 택했던 겁니다. 그래야 정희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당신만 생각하셨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당신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박태수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최미라는 일어났습니다.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해하신 채로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박태수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30년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최미라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끝없이 울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없는 첫 번째 봄이었죠. 하지만 박태수는 정희 안에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 옆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정희는 현관문을 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집 안냄새가 그대로였어요. 된장찌개 냄새, 빨래 비누 냄새, 그리고 박태수의 냄새까지. 거실로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탁, 소파, 텔레비전. 박태수가 앉아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죠.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 방으로 걸어갔어요. 박태수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정희는 그 옷을 꺼내 안았습니다. 박태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여보. 정희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박태수의 간이 지금 정희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정희는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이 정희의 몸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의사는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일주일 후 정희는 박태수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봄꽃이 만발한 언덕에 박태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꽃을 놓고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여보, 나예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왔네요. 몸이 좀 나아져서 겨우 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마음 이제야 알았어요.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다 나를 살리려고 했던 거였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는 사람이 마지막엔 목숨까지 준 거예요. 당신 간이 지금 내 안에서 뛰고 있어요. 당신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미워했는데 결국 그 미움이 나를 살렸네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됐어요. 나는 살아남았고 당신은 내 안에 있어요. 정희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서 박태수의 간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정희를 살리기 위해 매 순간 피를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사랑이 뭔지. 30년 동안 몰랐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더라고요.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조용한 희생이더라고요. 정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끝에 닿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나를 살려줘서,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줘서. 이제 나는 당신 없이 살아야 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한 달 후 정희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항암병동이었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일이었죠. 어느 날 젊은 여자 환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희는 그 환자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무서우시죠?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암 환자였어요. 위암이었죠.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요. 여자가 놀란 눈으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희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박태수가 웃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일 했어요, 여보.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당신이라면 좋아했을 거예요.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심장이 내 안에서 뛰어요. 아니, 당신 간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나를 살리고 있죠. 그래서 나도 남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수는 떠났지만 정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사랑으로, 박태수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간이 일하는 소리 같았어요. 박태수의 간이 조용히, 묵묵히 정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당신도 나도. 정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박태수는 정희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30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박태수는 죽었지만 정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박태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달빛이 정희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아프지만 따뜻한 그런 미소였습니다.